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올 수 있습니까?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이번 대선 코로나 이후를 대처하는 첫 대통령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각자의 경제, 미래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앞부분에 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경제 비전 발표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 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 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녹취 들었는데 전 의원님, 구체적으로 세계 5강의 경제 대국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네. 지금은 이제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곧 이제 기회라는 이야기하고 뭐 똑같을 네. 텐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의 위기,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세계 5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가지 혁신들을 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혁신, 산업 혁신, 교육 혁신, 기술 혁신,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내적 동력을 가지고서 세계 5강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렇게 여러 경제적인 역량을 갖춰서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 이른바 555 성장 공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명박 후보께서 이제 747 네.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세계 7위 무역대국, 뭐 경제 성장률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숫자로 이제 하면은 국민들께 잘 와닿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성장 전략을 포함한 이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비전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 그 핵심적으로 이제 555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을 넘어서 G5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그 구상을 오늘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 좀 긴 내용이긴 했는데 차분하게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룬 성과 위에 이재명 후보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 속이는 거에 대한 정말 대단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555 얘기를 했는데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747에 대해서 기망이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555가 정말로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지수 5,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돼야 됩니다. MSCI 지수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완전히 저희가 외환거래가 자유화가 돼야 돼요. 영내외를 막론하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공매도를 완전히 다 폐지해, 부활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없이는 이게 선진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 소득 5만 달러 얘기하셨는데 소득 5만 달러 들어가려고 하면 연평균 경제 성장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10%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1등 성장한 나라가 대만이 6% 성장을 했어요. 4.4% 정도를 5년간 대만이 성장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대권 후보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는 방향과 비전 제시했다고 그래. 공약을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또 살짝 말을 바꿉니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자기 부하를 자기가 그 아꼈던 그 직원들 전혀 모른다고 해놨다가 사진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거고 똑같아요. 과연 대통령인 후보가 국민한테 내놓는 이 공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전 공약은 아니지만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약이라고 하면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뭔가 그리고 정말로 이 큰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큰 공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연간 10%씩 성장할 수 있는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매도 완전히 다 풀고 그리고 이 영내외의 모든 외환 자유에 대한 여객 시장을 다 개방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얘기하십시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발표한 것은 신경제 비전입니다. 신경제 공약이 아니죠. 공약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신경제 비전 발표입니다. 네. 예, 정확하게 제가 수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하나의 이제 고려 요소고 이 공매도 때문에 5,000포인트를 못 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매도는 이미 기관 투자가라든지 큰 손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봐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사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가 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지금 3,000포인트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 5,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윤여정 씨 비롯해가지고 골든 글로브도 받고 이제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 성장, 공정 성장을 통하면은 우리가 세계 5강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이제 어렵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드리는데 신경제 비전을 이제 발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지금 그 전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그 주식을 빌려서 먼저 내다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되갚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익을 보는 투자 기법을 공매도라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위험 요소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뭐 금리를 더 많이 쳐준다거나 이런 걸 뜻한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공약 발표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말을 좀 바꿔서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연평균 1.85%씩을 성장을 했어요. 평균으로. 우리가 10%를 성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비전이 있죠? 없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할 거예요? 어떤 품목을 앞장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을 만들어낼 건가요?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또 주가 5천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비판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편입되지를 아니하면 저평가를 정상적 평가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시장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 공매도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국민들한테 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는 이 대권 후보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일조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 오늘 발표한 경제비전 발표 내용을 아마 중간쯤 읽다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끝까지 못 읽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꾸만 이제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공매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공매도를 전면 허용을 해도 기관 투자가나 큰 손들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외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정도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 정도의 이제 공매도를 주로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공매도를 뭐 지금 종합 그 코스피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 1,2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코스닥 시장이 한 1,200, 300개 해가지고 이 코스피, 코스닥 하면 한 2,500개 정도 기업이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하더라도 실제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지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가고 전 세계 기관 투자가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편입할 거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그만 읽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봐서 우리가 연간 10%씩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전 의원님? 안 됩니다. 그래서 꿈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 그 데이터가 연간 어디서 나온 겁니까? 10%씩을 소득 5만 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55에 그러면 소득 5만 불이 가려면 연간 GDP가 10%씩 성장을 해요. 제가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계산 방법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 그러면 예. GDP가 지금 1조 7천억 달러인데 지금 2천조죠, 2천조. 예. 1조 7천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이게 5만 불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안 돼. 연간 10%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경제가. 그 산업에 대한 정책은 다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전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말하자면 큰 구상을 발표를 한 것이고 네. 뭘로 할 거냐 제가 K 바이오도 있고 K 배터리도 있고 아니. K 문화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일이고 제 이야기는 오늘은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제 겁니다.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발표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럼 555의 공약 발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 공약 발표를 했다가 방향과 비전 제시라는 말로 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후보의 진심이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 후보를 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알겠습니다. 555 공약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꿈이라고 처음부터 꿈을 얘기를 해야지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다룰 주제가 많아서 지금 다른 공약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공약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지난해 치러졌던 수능과도 좀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2022학년도 이제 수능 시험을 네. 보게 되면
이게 제 딸아이도 수능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평가는 불수능이었다. 네. 특히 이제 국영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더더구나 이제 그 문과와 이과가 이제 통합 전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이 좀 이번에 재수생도 좀 역대 최대치로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날 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수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게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초고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능 시험 문제가 말하자면 그 분야 출신의 어떤 전문가 박사들도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사교육을 극단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부추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말하자면 받은 교과 범위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과도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과도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변별력 차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만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초고난도의 문제를 내는 것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만 문항을 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도 그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량과 입시로부터 좀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코로나 영역에서 우리가 의학의 분야를 정치가 침범을 했습니다. 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들어가 가지고 망가뜨려 놨잖아요. 전문가들 의견 잘 들었으면 코로나를 아마 이렇게 망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는 교육자들한테 맡겨야지요. 네. 그래서 초고난도의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저는 교육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지금 대선 후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좀 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맡겼더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게 그 각별한 경호 속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속에서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겼더니 불수능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는 교사들이 문항, 물론 이제 교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처럼 이제 이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는데, 전문가가 세상 물정 다 알고 세상 만사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불수능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문항 검토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월성과 분별력을 판단하는 것도 교육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성일종 의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 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 제가 좀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임대료 분담을 하겠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명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30만 명 아래로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 더 출산율을 올려야 되고 또 부모들이 여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을 1년간 지급을 하면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또 지금 중소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든 간에 우리가 희망을 좀 드려야 돼요.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도 지원을 하고 또 임대인이 또 3분의 1 부담하고 또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 원가주택으로 30만 원을 저희가 좀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또 역세권 첫 집으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이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동수당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아동수당하고는 어떻게 별개지요. 예. 별개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 대개 한 3조 언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제 계산을 해보니까 3조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 국가의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1년 동안 100만 원을 드리고 아동수당 30만 원 손을 안 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동수당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다 주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왜 그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라 반대했죠. 전 의원님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반대했다가 1년 뒤에 복귀를 한 거죠. 아닙니다. 소득별로 우리가 아동수당 주는 건 좋은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빼자 그랬는데 그래서 80% 정도만 주자 그러니까 다음에 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여당에서는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다 그걸 시행을 한 것이지요. 저희가 선별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좀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70%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두텁게 주자고 한 것이죠. 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이번에 오늘 공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 정액급여 이거는 그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신 겁니까? 거기에는 대충 보면은 그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계층한테 주는 걸 겁니다. 아니 연봉 뭐 1억, 2억짜리 그 젊은이 전문직들 있지 않습니까? 1억을 받아도 세금을 내고 하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동수당 20만 원 줄 때 지금은 이제 올해 30만 원인데 20만 원 줄 때도 소득 그 하위 80%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은 그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들도 그냥 100만 원씩 다 주는 겁니까? 아동수당은 7세까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는 1년이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줘야지. 7세인데 1살, 2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 7세 그렇습니다. 이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왜 그 80%까지만 지급한다 그러다가 출생을 해서 1년간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의아해하는 거는 20만 원 주는 것도 소득 상위 80%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지금은 또 전부 다 주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의 말은 누구나 말을 잘하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말실수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긴 한데 말은 다 잘하죠. 뻔뻔하게 잘합니다. 근데 말만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과연 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과 또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걸어온 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할 사람 후보 누구냐? 이재명. 경제를 가장 잘 이끌 사람 누구냐? 이재명. 네. 또 일자리, 외교, 남북 문제 이거 잘할 사람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정말로 윤석열 후보께서 저것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정책위에도 저 의견을 좀 전달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네. 파트너로서 알겠습니다. 협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한 말씀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거짓말 제일 잘할 사람 누구 했더니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적하신 그 이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어느 여론조사인지 저한테 궁금할 보내주십시오. 거를 저희가 좀 논의를 좀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앞서 정액급여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 분담한다는 그 공약이 있잖아요. 이 궁금한 게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차인은 뭐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빼고요. 국가는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임대료를 100만 원을 네.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또 차용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 한 30%, 또 나머지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주거나 현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주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세한 건 저도 이제 질문을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월 30만 원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월 10억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월 그렇잖아요. 10억을 내는 임차인이 있죠. 왜 사무실 중소소상공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소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3분의 1씩 중심으로 부담을 사는 거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아주 적은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그거보단 좀 큰 것도 있겠지만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있습니다. 10억을 내는 사람들은 중소소상공인이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임차인은 1,000만 원짜리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룰이 있지요. 룰이 없습니다, 지금. 왜 없습니까? 그걸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00만 원씩 줄 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하에 들어오면 이런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제가 세세한 걸 여쭈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뭐 큰 틀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벌써 지금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책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는데 뭐 다른 것보다 또 정책 관련된 논쟁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어제 첫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요? 어제 거기에서도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네. 이제 본인들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7개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걸 누가 결제했습니까?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거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할 때 건설사는 아예 못하게 하고 금융사만 하게 했단 말이지요. 신용등급이 트리플 A에 돼요. 트리플 A는 시중은행의 큰 대형은행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를 7천억 이상 해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7천억 이상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 아주 소수 사람들만 특혜를 주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조달금리가 2.5% 이하에 돼요. 또 추가 수익 환수를 불가하도록 성남시가 환수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택지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게 하루 전에 자산관리하는 회사를 딱 집어 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준비도 안 시키고 이걸 누가 설계했고 누가 결제했는가. 그러니 몸통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본인들은 성남시가 해준 대로 자기들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결제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죠. 경제적 이득과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죠. 엊그제 언론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인 조훈현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갔답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그 다음에 50억 클럽으로 명명되는 대장동 그 50억 클럽, 그 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범죄자로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범죄 혐의자들이 시드머니로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은 경제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100% LH가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 이것을 100% 공영개발을 다 막고 100%로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된 환경 속에서 민간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 공공환수를 사전에 이익을 확정을 한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이지 범죄자들이 자기네들 이익 많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그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담당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적 지시가 아니고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뭐 전부 다 해가지고 특검하자 이야기해놓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말하자면 부당대출, 불법대출 내용 싹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집을 사게 되는데 그 내용도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빼놓고 특검 법안을 제출해놓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끔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 개발업자들이 8천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5천억, 4천억, 1천억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이지 못한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5,500억이나 되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을 했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족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니까 특검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은현 의원, 곽상도 의원, 또 원유철 의원 그 어느 의원도 예외 없이 다 특검하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또한 다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이 내지면 여야가 합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니 해도 지금 몸통 수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통의 깃털인 정진상 실장조차도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지금 검찰 문 앞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인해주고 이 사업 승인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네. 공공환수를 설계를 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몸통은 돈 받은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지. 어째서 네, 두 분 잠시만요. 돈 일단은 받은 사람 수사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다 하십시오. 네, 다 계속 어떻게 하십시오. 보면 지금 특검 같은 다 말이 하십시오. 오가고 있어서 제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 또 재판이 넘어갔는데 지금 그 크게 한 3줄기 정도 됩니다. 일단 지금 성 의원님이 방점을 찍고 계시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 수익을 안기게 사업 구조가 설계가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른바 배임 혐의를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반면에 전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로비 의혹,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 아니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 사퇴 압박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 전에 일단 어떻게 보면 그만두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크게 이 3줄기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일단 팩트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또 공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검찰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송 의원님의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네. 검찰이 지금 사람들이 비리를 왜 저지르겠습니까? 깜빵 가야 되는 그 리스크, 그 위험을 안고서 비리를 왜 저지르죠?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대장동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돈 받은 사람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주가 조작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대는 전주. 두 번째,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회사의 유력한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사고 팔고 통정 매매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회사 정보 빼낸, 내부 정보 빼낸 사람 구속됐습니다. 전주, 그다음에 플레이어, 선수들로 매매를 했던 선수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돈을 댔던 전주, 김건희 씨와 그 모친은 수사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구속이 됐는데, 전부 구속이 됐는데, 유일하게 김건희 씨만 빠져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온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저는 검찰이 이제라도 주가 조작 사건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뭐 돈 추적을 하면 다 나온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십시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은현, 원유철, 곽상도 이런 분, 그럼 이분들이 돈 뭐 고문료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노비를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분들 돈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분들 돈 주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잠깐만요. 설계를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노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가 밝히면 됩니다. 누가 와서 노비하더라고. 왜? 그래서 본인이 사인해서 설계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이분들이 노비했으면 노비했다라고 밝히십시오. 그게 저희 핵심 포인트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11년 전 이야기고 그 전에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분인데. 그런데 왜 구속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그런데 문제 있으면 하십시오. 검찰이 야당 후보 봐주겠습니까? 저희가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줄 겁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든 뭐 다른 방향이 됐든 저희가 야당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여당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니까 검찰에 윤석열 후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적 관계들을 내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나니까 결국은 내부 정보 빼돌린 사람 권오수 회장 구속돼 있죠. 주식 사고 팔았던 선수들 전부 구속돼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범죄, 주가 조작 사건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전주와 내부 정보와 선수가 딱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다리는 구속돼 있는데 몸통이 구속이 안 됩니까? 이 팔다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검찰 이 말씀을 드리는 수뇌부, 겁니다. 검찰 수뇌부 김호수 검찰총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에서 친정권 인사하고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권한을 이 정부가 갖고 있고 이 정권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무슨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수사하십시오. 검찰 네, 내부에 알겠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와 네. 관계를 맺고 짧게 있는 좀 특수한 검사분들이 많이 있죠. 네. 검찰에서 27년을 근무를 했는데 선후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사도 쟀지 않습니까? 아름아름으로 한동훈 네, 검사장을 진짜 마무리를 뺐지 해야 될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막판에 또 역시 이렇게 관련된 이런 그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또 뜨겁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넘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가실 땐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학기술을 비롯한 4개 분야 대전환 등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와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등을 내걸면서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2,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뒤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괴 은닉을 도운 혐의로 어제 입건됐고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압도 정상적이지만 최종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지난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행된 발사인 만큼 북한의 의도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의 올해 2번째 미사일 시험, 일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륙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을 뿐 아직 정확한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을 자강도 일대에서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까? 네, 물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발사 지점이나 패턴 등을 봤을 때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여기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깎아내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이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을 반박할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런 경우라면 대남 대미 언급 없이 이 자유력 강화를 위한 발사라고 밝혔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무거운 대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공개 회의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북한이 또 발사를 감행해서 더 관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 5시쯤 안보리 이사국들만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회의를 염두에 두고 발사 시기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무기 개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면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엔의 이중잣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자신들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해온 만큼 이번 발사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는 내일 북한의 보도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대남 비난 선전전을 강화한 건데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은 새해 들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또 합참의 군사 우주력 발전 전담 조직이 신설된 것 등을 지목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전운을 몰고 왔다며 비난했습니다. 우리 군을 겨냥한 북한의 이 같은 비난 기조가 미사일 발사 의도와도 연계된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번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5일 이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올라간 건데요. 특히 정세 안정이 기묘한 시기에 연이어 이루어진 발사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통일부는 발사 의도를 한두 가지 요인으로 단정하거나 대신 해석하지 않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정세는 역설적으로 남북과 유강국 사이의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2명 증가한 3,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284명으로 청해부대 장병 집단 감염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780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3명 늘어 누적 6,11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0%대 후반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지면서 4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1.5%, 경기는 46.1%, 인천은 39%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4.9%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이르면 내일 공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르면 내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닥쳤던 재작년,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의 생활고로 연금을 중간에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000명을 넘겼고 인출 금액은 8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였고 연금을 중간에 찾은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30, 40대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의 19살에서 71살 사이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울 점수가 총점 27점에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은 전체의 18.9%로 집계됐습니다. 30대 우울 점수가 6.4점, 우울 위험군 비율은 27.8%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특히 60대와 비교하면 각각 1.5배와 2배 높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3월쯤,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장소는 이 씨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여러 개 들고 나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회사 돈으로 몰래 사들인 금괴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괴 254개가 맞는 건가요? 얼마 정도 찾으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씨가 금괴 보관 장소로 삼은 곳은 다름 아닌 이 씨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앞서 금괴 497개는 이 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집을 포함해 이 씨 아내와 여동생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4시간 반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이곳 이 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0개 가까운 금괴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금괴가 이 씨 가족 집에 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금괴를 발견함에 따라 이 씨와 가족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사들인 금괴는 모두 851개. 이 가운데 755개를 압수했고 아직 찾지 못한 96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주장대로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 다른 임직원 공범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뒤 실종돼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이 씨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자택 주변 CCTV와 차량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유서로 추정되는 편지를 쓰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신청의 이유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소요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발이 묶인 아시아나항공 승객과 승무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이번 주 중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위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알마티 공항이 현지 시각 오늘 자정 이후 정상화될 예정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승객 등의 귀국 일정이 오늘 중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모레자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178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철도 운행이 시작되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에서 인부들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막아선 겁니다. 근거 없는 요구라며 거절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시행사의 횡포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예 현관문을 용접해 이사는커녕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봉쇄해버린 겁니다. 시행사 측은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 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단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적인 뭐 생활하든가 이런 게 패턴이 조금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와이프가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혼자서 출입하기를 좀 꺼려해요.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아니면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거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입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약간의 시비를 한 건데 솔직히 여기가 우리는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시행사의 협박과 횡포에 못 이겨 입주민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장기 휴가까지 내가며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집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알겠다고요. 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들어가고 나갈 수는 있으니 감금은 아니라며 고소로 해결하라고 신고자를 달랩니다. 이미 입주한 집의 전기 차단기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문을 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민사사건이라 편들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가구 하나하나 와서 개인적으로 다 고소를 하시라고. 정리하기 굉장히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이 거기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입주자가 시행사 인부들이 문을 떼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시행사 측의 횡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삿짐 들고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가? 위협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견디다 못해 추가 공사비를 내는 입주자도 속출했습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조직 폭력의 나라인 거죠.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마음대로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 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기 차단기를 떼가는 등 명백한 범죄는 현장에서 입건하기로 하고 시행사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법천지 아파트가 된 지 2달 만에 경찰이 대응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위협에 시달리며 집을 지킨 입주민들과 횡포에 못 이겨 돈을 낸 입주민들 모두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에 대해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당장 그 행위를 멈추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대폭 확충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실화한다면 수도권 교통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는 의왕역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에 의왕역 정차를 공식화하면서 일대 집값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8월 달 이후에는 굉장히 핫했었어요. 인덕원역하고 의왕역의 이제 GTX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이제 매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값은 지난 한 해에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언제쯤 의왕역에서 GTX-C 열차를 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역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GTX 가운데 유일하게 첫 삽을 뜬 A 노선. 완공 시점을 한 차례 늦췄음에도 공정률은 정부 계획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ABC 3개 노선의 경우에도 노선의 확장이나 정차역 추가 검토, 그에 관련된 예산 문제, 그리고 개발사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본래 계획보다 3년에서 4년가량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GTX 확대 공약에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수요 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개 노선을 새로 연장하고 세우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게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도 지금만큼의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압력이 수도권에 있을 거냐에 대한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곳 가운데 상당수는 GTX 호재로 단기간에 들끓었던 곳입니다. 설익은 교통 공약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장에선 가뜩이나 인식이 좋지 않은데 모병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기피 현상의 병력 감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새해엔 군 병력이 50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서 전투 부상한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는 2030년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안철수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과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내놨습니다.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연 모병제를 국방 예산이 감당할 수 있고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지 치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국방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시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군은 올해 여군을 전체 병력의 9.2%까지 늘리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직업군인 자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공약으로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보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의사가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약을 요구했고 미국은 가능성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8시간가량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며 병력 증강은 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underscore that for us it's absolutely mandatory to make sure that Ukraine never ever becomes member of NATO.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가능성 없는 요구를 반대하는 데 확고했다면서 누구도 나토의 개방 정책을 닫아버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침공 시 수출 통제와 국제 결제망 퇴출 등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We will not allow anyone to slam closed NATO's open door policy, which has always been central to the NATO alliance. We will not forego bilateral cooperation with sovereign states that wish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러시아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은 군사, 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다만 일단 대화를 계속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12일 나토와 그 다음 날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회담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사태 해결의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식받은 환자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 없이 사흘째 회복 중입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현지 시각 10일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질환자인 57살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일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환자는 수술 이후 사흘째 회복 중이고 이식된 장기는 사람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식에는 인간 면역 체계에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돼지 장기 세포면의 당 성분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거한 돼지의 심장이 사용됐습니다. 의료진은 동물 장기 이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매 공방 속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 나스닥 지수가 반등한 영향을 받아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인준 절차 그리고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단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현재 960선에서 불안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조기 긴축 불안감에 장중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미미하게나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로 1,2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1,19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가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 등 내륙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렸고 서해안으로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매서운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